앞서서 통계량을 3개 배웠는데 이 3개의 통계량은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는 데 정말 유용한 통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울 관계 통계량은 앞에서 배운 통계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가 있죠. y, x1, x2, x3이라고 한다면 앞에서는 이 중에서 하나 또는 이 하나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중심의 특성은 무엇인지 변동의 특성은 무엇인지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거였다면 지금 배우는 관계 통계량은 이들 중에 하나의 특성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 중에서 최소 2개 이상, 대표적으로 2개를 제일 많이 쓰는데 2개인 데이터, 즉 사건이 2개 이상 또는 확률 변수가 2개인 경우에 대해서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관계 통계량으로 데이터의 관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관계 통계량은 최소한 변수 2개를 선택하여 그 2개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관계 통계량이다. 이걸 위해서 실제로 이 내용에서는 3개의 내용을 배웁니다. 첫 번째 공분산, 그리고 이걸 약간 조정한 상관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이렇게 3개의 내용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x1이 어떻게 움직일 때 x2는 어떻게 움직이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y는 fx라고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x가 움직일 때 y는 어떻게 움직이지? 그 관계를 표현한 게 결국 f 모델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모델링을 하기 전에 실제로 모델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모델이 준 결과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직관적으로나마 실제로 x가 어떻게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x들끼리는 x1이 변할 때 x2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관계를 한 번쯤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느낌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상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관계 통계량을 체크하는 것도 데이터 분석 중에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관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관계? 뭐 어떤 관계? 그걸 위해서 데이터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나요? 아니면 x가 증가할 때 y는 혹시 감소하나요? 아니면 서로 증가하던 감소하던 별 관계가 없나요? 이걸 확인합니다. 그걸 확인하는 대표적 통계량이 바로 코베리언스, 공분산입니다. 마찬가지로 XY뿐만 아니라 X1이 증가할 때 X2는 증가하나요? 아니면 X1이 증가할 때 혹시 감소하나요? 아니면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이걸 확인하는 것도 바로 공분산을 쓰는 겁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관계라는 게 크게 봤을 땐 3가지가 될 겁니다. 무엇이냐면 만약에 X축이 X, Y축이 Y라고 할게요.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데이터의 분포가 있을 수가 있죠. 2개의 차원으로 데이터를 그렸을 때. 그렇죠? 아니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이런 데이터 분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X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Y는 증가하든 감소하든 아무런 패턴이 없는 이렇게 퍼져 있는 데이터의 분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positive relation, negative relation, no re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X축, Y축 2개의 축을 놓고
데이터를 찍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3일 때 y는 1 점을 찍고 x가 4일 때 y는 2. 모든 값에 대해서 페어가 있겠죠. x와 y 페어 또는 x1과 x2의 페어, 그 쌍이 있을 건데 그거를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특정 값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지, 특정 값이 증가할 때 감소하는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바로 공분산입니다. 그래서 공분산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 먼저 간단하게 보고 정리할게요. 자, 일단 공분산, 분산은 아는데 공분산 유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x1과 x2 두 개의 변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x1의 기대값은 μ이고 x2의 기대값은 v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 x1의 분산은 x1 각각의 값들과 기대값의 차이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었습니다. 그렇죠? x2의 분산은 x2가 실제 기대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모든 변동을 다 제곱해서 평균한 값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산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공분산이란 하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x1, x2 각각에 대한 분산이라서 공통된 분산, 공분산이라고 하고 코베리언스 약자인 COV를 써서 표시합니다. 이것은 분산의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마찬가지 x1과 실제 기대값이 차이가 나는 편차 있죠? 이 편차와 x2의 기대값 v에서 떨어져 있는 이 편차, 이 두 개를 곱한 거의 기대값인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x1 빼기 뮤의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제곱 대신에 곱하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곱한 게 아니라 다른 변수를 곱한 겁니다. 즉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즉 x1이 기대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번 곱한 거였다면 이젠 x1은 자신의 기대값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와 x2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기대값 이 두 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두 개를 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태가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베리언스는 자기 자신을 두 번 곱하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두 번 곱하는 것 대신에 자기 자신과 다른 x2와의 관계를 표현한 게 공분산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결국 분산과 유사한 방향이구나. 그런데 분산 대신에 분산은 자기 자신을 두 번 곱하는 건데 그것 대신에 자기 자신과 그리고 상대방 다른 변수의 편차 이 두 개를 곱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수학적으로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했더니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값이 양수라면 x1이 증가할 때 x2도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x2가 증가할 때도 x1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파지티브 릴레이션이죠. 두 번째, 코베리언스가 음수가 나오면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감소하는 패턴입니다. 바로 네거티브 릴레이션이죠. 마지막, 코베리언스가 0이 나온다는 건 x1, x2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서로 독립이란 뜻은 x1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x2는 별 반응이 없다. x2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x1이 별 반응이 없다.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두 개의 변수의 변동에 관련해서 서로 관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분산이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x1과 x2가 있는데 x1이 0에서 100점, 0에서 100점 사이의 범위가 있고 이럴 경우에 추정되는 공분산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x1의 범위가 0에서 10까지, x2도 0에서 10까지 이렇게 추정되는 공분산이 두 개가 있다고 치면 무조건 1번의 공분산이 크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x1의 기대값은 50이라고 할게요. 50에서 떨어져 있는 편차의 맥스가 한 50쯤 되죠. 그리고 x2도 기대값이 50이라고 하면 떨어지는 편차가 50쯤 됩니다. 아무래도 50 곱하기 50에 대한 기대값, 그거와 두 번째는 기대값이 5라고 하면 편차는 5가 되겠죠. 두 번째는 5와 5가 될 거예요. 즉 두 개의 곱이 250이 되는 공분산과 그리고 두 개의 곱이 25가 되는 공분산과 아무래도 첫 번째 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는 실제로 제가 양수다, 음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수일 때 얼마나 클지 그 상한선이 없습니다. 음수일 때도 얼마나 작을지 그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번 케이스에서 코베리언스가 100이 나왔어요. 2번 케이스 코베리언스가 10이 나왔어요. 마치 이 숫자만 보면 마치 1번 케이스가 2번 케이스보다 실제로 두 변수의 관계성이 더 높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실제로 x1과 x2는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녀석입니다. 1이나 2나. 단지 숫자를 시험을 쳤더니 100점으로 할까 10점으로 만점으로 할까 선생님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거에 따라서 그냥 배치했을 뿐인데 마치 공문사나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만약에 1번이 국어 점수고 2번이 수학 점수다. 그리고 1번이 A반, 2번이 B반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 칩시다. 그럼 마치 느낌에 1반이 2반보다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좀 더 수학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생은 국어를 잘한다라고 어떤 학생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2반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학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즉, 이슈가 무엇이냐? 공분산을 계산할 때 공분산은 단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단위. 그래서 0에서 100이든 0에서 10이든 단위가 훨씬 크죠. 이런 경우에 공분산이 무조건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공분산을 정확하게 쓰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x1, x2, x3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x1은 GDP라서 0에서 1억까지 나와요. 근데 x2는 마트의 수라서 0에서 100이 나옵니다. x3는 인구수라서 예를 들어 0에서 5천이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x1과 x2의 공분산 계산할 수 있죠. x2와 x3의 공분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x1, x3의 공분산을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위로 봤을 때 x1과 x3의 공분산이 무조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단위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럼 마치 이거는 GDP와 인구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을 것 같아. 뭔가 인구수가 증가하면 GDP가 훨씬 올라갈 것 같아. 상대적으로 마트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구수는 별로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공정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공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위를 서로 맞춰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x1과 x2 그리고 x3이 뭐 GDP니 아니면은 뭐 마트니 인구수니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건 좋은데 인위적으로 다리를 맞춰줘야 합니다. 이렇게 0에서 1억일지라도 0에서 1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마트도 0에서 1로 바꿔주고 인구수도 0에서 1의 범위로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분산을 계산하면은 그런 이슈가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분산은 두 개의 변수,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는 통계량이고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 측정을 해주는데 이슈가 변수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수의 스케일이 크면 단위가 크면 자연스럽게 공분산의 수치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따라서 공분산을 쓸 때는 다음과 같이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준 후에 공분산을 계산하는 게 정확하게 각 변수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정확한 해석을 하는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 공분산인데 뭔가 좀 귀찮은 것 같죠? 아니 그럼 매번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귀찮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으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공분산 이후에 배운 두 번째 코릴레이션이라는 상관관계입니다. 즉 상관관계는 공분산을 각 변수들을 스케일을 조정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없다라기보다 스케일링의 영향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각 변수들의 단위,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케일을 조정을 해준 공분산을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를 해소시켜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공분산을 계산하자 이런 얘기보단 상관관계를 계산하자 이런 얘기를 훨씬 자연스럽고 많이 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신 이유 때문에 결국 공분산을 계산하는 건데 단위를 스케일링 해줬네. 그래서 우리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특정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아무렇게도 움직이지 않을지 이러한 특성을 쉽게 알 수가 있고 단위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신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상관관계란 결국 다음과 같은 수식입니다. 위의 식은 바로 공분산이고 공분산을 x와 y죠. 여기 수식에서는 x의 분산, y의 분산 그리고 루트를 취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수치 r은 스케일을 조정받았기 때문에 단위에 영향받지 않고 변수의 관계성을 포함시켜줍니다. 수식이 조금 어색하실까봐 함께 설명을 또 드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공분산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수치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거는 코베리언스의 x, y인 것 뿐입니다. 그 풀었으면 기대값에 x 빼기 x의 평균 x 바가 되고 y 빼기 y의 평균 y 바로 표시했을 뿐입니다. 자, 이때 기대값이 뭐였죠? 대괄호 안에 있는 두 개의 곱을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눈 거였습니다. 똑같죠? 두 개의 곱을 개수만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이 바로 공분산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직을 이해하셨으니
아래에 있는 표준 편차도 쉽습니다. 이 기대값 x 빼기 x의 평균을 제곱한 거의 기대값, 그거는 x 빼기 x 평균의 제곱한 거를 평균이란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눈 것, 그래서 분산인 겁니다. y도 y 빼기 y 평균의 제곱한 거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것, 그래서 분산인 겁니다. 분산인 거고,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스케일링 하려면 분산을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제곱을 했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커져 있습니다. 이 제곱의 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스퀘어 루트가 같이 있는 겁니다. 제곱근이라고 하죠. 그럼 이 제곱에 대한 게 상쇄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x에 대한 스케일, y에 대한 스케일을 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분산을 각각의 크기로 나눠주면 이 수치는 상관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표현식 크게 다르지 않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상관관계란 공분산을 각 단위의 크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스케일을 조정한 것이고, 두 변수가 함께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공분산은 상한선 하한선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범위가 나올 수 있지만 상관관계는 스케일을 조정해준 덕분에 마이너스 1과 1의 범위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던 거와 같은 케이스인데, 상관관계가 양수가 나온다는 건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의 변수도 증가한다. 그리고 두 개의 관계가 정말 클 때는 1이 나옵니다. 두 번째, 상관관계가 음수가 나온다는 건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는 감소한다는 의미고, 그 최대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변수가 서로 증가하던 감소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서로 독립이고, 그 수치는 공분산에서 0이 나왔죠. 공분산이 0이 나오면 분자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관관계도 0이 나옵니다. 그렇게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 수치가 하나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왜 계속 이슈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슈가 있습니다. 모든 통계량, 확률, 알고리즘, 방법론 전부 다 보면 과거에 만들어진 무언가 이슈들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속 열심히 업데이트,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슈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상관관계도 마이너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실제로 상관관계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상치 또는 극단값이 있으면 거기에도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상치, 극단값이 없을 때 이 수치를 좀 더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치가 하나 있으면 이 수치도 다소 신뢰하기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x가 증가할 때, x라기보단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나머지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똑같은지, 이걸 확인하는 거였죠. 근데 이런 특징을 선형 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똑같아질 수도 있죠. 그쵸? x가 커질 때 y는 감소하다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실제로 이 패턴이라는 거는 하나의 변수가 움직일 때 다른 변수가 같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 이렇게 하나의 방향으로만, 하나의 축에 있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걸 선형 관계라고 하는데, 이 선형 관계만 상관관계가 패턴을 잡아낼 수가 있지,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는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그대로 있다가 또 시간 지났더니도 증가하다가, 이런 다양한 패턴, 그걸 비선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턴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포인트는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가 움직일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지? 아, 상관관계가 있었지? 그러면 확인해 볼까? 라고 수치는 그냥 나오죠. 컴퓨터가 쉽게 계산을 해줄 겁니다. 계산해 줄 건데 그 계산 수치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극단값, 이상값이 있다면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그 도메인 지식을 알고 있어서 무조건 하나가 증가할 때 증가, 감소 이런 하나의 축의 움직임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닌 특징이 있다면 이 수치를 너무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래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정리할게요. 자, 수치를 보면 이 두 개를 먼저 볼게요. 보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면 완벽하게 직선처럼 같은 축으로 움직이면 1이 나오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데 이 패턴이 완벽한 직선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퍼져 있죠. 0.8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서로 관련성이 거의 없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0이 나오고 그러다가 반대 방향으로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방향이 되면 음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느끼셨을 건데 자, 이 첫 번째 줄과 비교해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가운데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실제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와 이렇게 증가하는 거, 이렇게 증가하는 거 뭔가 증가하는 정도가 분명히 우리 눈에는 다릅니다. 다른데 상관관계는 다 1이 나옵니다. 즉 얘는 x가 이만큼 움직일 때 y는 이만큼 움직이고 얘는 x가 이만큼 움직일 때 y는 이것밖에 안 움직여요. 그쵸? 분명히 정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상관관계는 두 개의 관련성이 직선 위에만 놓여 있으면 하나의 축 위에 있으면 무조건 1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증가폭이 없을 때만 아무 숫자가 안 나오다가 다시 y가 x가 증가할 때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 y의 크기에 무관하게 그냥 다 마이너스 1이 또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얘기했던 비선형 관계 x는 증가하는데 y는 증가 높은 수치였다가 낮은 수치였다가 높은 수치였다가 낮은 수치였다가 반복하죠? 이런 패턴 비선형 패턴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특이한 모든 모양들에선 상관관계는 전부 0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상관관계를 쓰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관관계는 실제로 하나의 변수 그리고 나머지 변수의 선형적인 특징을 측정해주는 정말 너무나 효과적인 지표인 건 맞습니다. 단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혹시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특이한 케이스를 담고 있다면 또는 이상치가 있다면 이 수치만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관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사실 수학적 세계 말고 우리 인간 세상, 사회 세상, 우리 비즈니스 세상에서 알고 싶은 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사실은 인과관계입니다. 커잘리티라고 하는 인과관계의 뜻은 원인 그리고 결과로 표현되는 이 특성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인, 과를 따서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아마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고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보통 y는 fx 이렇게 표현했을 때 대부분의 이 데이터 분석적인 특징 그리고 이런 수학 통계적 언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 마케팅과 매출의 관계를 다 모델링을 했고요.
그 현상을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면 무조건 매출이 올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잘못된 표현이냐면 마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매출을 올리고 싶으시면 마케팅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마케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X가 Y의 원인이 됩니다. Y는 X의 결과가 됩니다. 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인과관계를 알고 싶은 그 갈증은 이해를 합니다면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항목만 데이터로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름입니다.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죠. 또 여름엔 익사자 수가 많죠. 즉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고 익사자 수가 많은 이유는 여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름이라는 데이터를 확보한다? 만든다?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여름이라는 거를 데이터로 표현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나요? 여름 숫자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봄은 1, 여름은 2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름은 기준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인가요? 그럼 이 시점에 계속 비가 와서 기온이 25도면 예를 들어서 가을 온도네요. 그렇네요. 그럼 온도를 31도 이상으로 하죠. 6월, 7월에 없는데요. 그럼 8월, 9월로 하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되게 애매합니다. 올해는 8월, 9월이 맞다고 칩시다. 작년엔 8월, 9월에 비가 많이 와서 31도가 아니었어요. 이럴 수도 있죠. 즉, 이 여름이라는 걸 데이터로 만드는 게 가능은 한데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름이라는 걸 데이터화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여름보단 결국 아이스크림의 판매량 10, 20, 30, 40, 30 그리고 익사자 수 1명, 2명, 3명, 4명, 2명 이겁니다. 여름은 어떻게 바뀌죠? 여름은 여름이요. 좀 애매합니다. 언제부터 언제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화하기 애매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뭔가 딱 떨어지게 숫자로 표현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름이란 데이터는 볼 수가 없지만 아이스크림의 판매량, 익사자 수 데이터는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개를 변수로 쓰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y로 놓고 이걸 x로 놓으면 y는 fx 이런 해석이 되죠? 마치 익사자 수가 많으면 수치가 그렇죠.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릴 것 같죠? 이런 해석이 무슨 해석입니까 도대체? 그럼 아이스크림 회사는 아이스크림을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연구가 아니라 익사를 많이 시킬 연구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인과관계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서 인과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 눈으로 쉽게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수치들인 이런 데이터들 뿐입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인과관계가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상관관계인 겁니다. 결국. 그래서 사실은 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꺼낸 겁니다. 마찬가지 예시로 아이스크림과 익사자수 마찬가지로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과 대원의 수가 늘어나면 화재의 규모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화재의 규모, 수치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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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추정했던 대원 수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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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그럼 마치 소방대원 수를 늘리면 화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출동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쵸? 이상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예도 마찬가지인데 해적의 수가 줄어들면 지구온난화가 증가됨.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관계 통계량을 통해서 공분산, 상관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패턴을 알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이 인과관계를 얘기해 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뒤로 배우는 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모델링이 실제로 인과관계를 알려준다라기보단 대부분은 결국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상관관계만을 추정을 하게 되고요. 추정된 상관관계를 마치 이러한 잘못된 해석처럼 마치 인과관계처럼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 통계량에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분산을 배웠고 공분산은 단위의 영향을 받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위의 영향을 조정해주는 상관관계라는 걸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상한과 하한의 범위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수치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그 사이의 숫자에 따라서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있었던 게 극단값 이상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비선형 관계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데이터가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 컴퓨터가 출력하는 이러한 상황계수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건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체크하는 것이지 절대로 인과관계를 체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출력된 결과가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인과관계처럼 해석하시면 아래와 같은 이런 잘못된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까지 한 내용은 결국 데이터의 특성 확인을 위한 기술적 분석이고 데이터가 중심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변동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형태는 어떻게 치우쳐져 있고 얼마나 뾰족해서 꼬리가 두터운지 그리고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두 개의 변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관계 통계량까지 기술적 분석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3.5는 실제 이러한 내용을 파이썬으로 어떻게 추정하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려는 임의적인 데이터를 하나 로딩을 해옵니다. 코드를 다시 아실 필요 없고 데이터를 여기서 이렇게 불러왔다. 불러와서 봤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는 x1, x2, x3, x4 4개의 변수가 있는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렇게 구합니다. 실행하면 바로 나오는데 아래 코드와 같이 지금 이 데이터를 저는 df란 이름으로 저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이거를 평균을 구하는 건 df 평균이라는 문자 있죠? 아시는 문자 쓰고 괄호를 해주면 실행하면 나옵니다. 끝입니다. x1의 평균은 5.84, x2의 평균은 3.05, x3는 3.75, x4는 1.19. 모든 형태는 플롯, 실수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평균 구하기 너무 쉽죠? 네. 그런데 단순히 저는 이거를 좀 더 형식이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는 쭉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불러왔고, 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 표현식, 파이썬 표현식은 제가 지금 드래그한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이 나오고, 마찬가지 방식, 중앙값은 어떻게 합니까? df.median 중앙값입니다. df.mode 최빈값입니다. 최빈값. 최빈값은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두 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x1은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숫자가 5.0이라는 겁니다. 5.0. 지금 150개의 로우긴 한데 다 볼 수가 없죠?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x2는 3.0, s4는 0.2입니다. 그런데 x3은 1.4와 1.5가 두 개의 빈도가 똑같은 거예요. 두 개 출력한 겁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고, 변동 통계량 볼까요? 분산 df. 베리언스의 약자 var 각 변수의 분산 나옵니다.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약자 std 표준 편차 나옵니다. 즉 분산을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이 수치가 나옵니다. 해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다음 이렇게 변동 통계랑 끝났습니다. 너무 금방이죠. 뭐 사실 제가 앞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했던 이런 내용에 비하면 너무 그냥 심플하죠. 어이가 없을 정도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분산, 표준편차 끝났습니다. 다음 형태 통계량 스퀴니스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정규음표 스퀴니스는 0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점 스큐 끝입니다. 각 변수의 스퀴니스 나옵니다. 커터시스 정규음표 커터시스는 3 df.cut 각각 나옵니다.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웠던 공분상과 상관관계,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correlation coefficient 공분산 df. 코베리언스 약자인 코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했더니 이 테이블로 나왔죠. 왜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x1과 x1의 관계, x1과 x2의 관계, x1과 x3의 관계, x1과 x4의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반대도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대각선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숫자가. 하나만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쪽만 봐도 됩니다. 그래서 각 변수마다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느끼시겠지만 무한대는 없지만 상한이 없습니다. x3는 3.11이 나왔죠. 자기끼리는 뭐 3.11 강한 상관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지금 스케일링 각 단위가 조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심플합니다. df.corr 코릴레이션 약자 끝입니다. 그랬더니 x1과 x1의 코릴레이션 1, x2도 1, x3, x4도 1입니다. 자기 자신끼리니까 자기 자신이 증가할 때 자기 자신도 똑같이 증가하죠. 당연히 1이 나옵니다. 상한선 1, 1, 1, 1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보단 이 수치가 각 단위가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끝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중심, 변동, 형태, 관계 통계량 데이터가 있으면 한 줄
평균, 중앙값, 최빈값, 분산, 표준편차, 스큐니스, 커터시스, 공분산, 상관계수.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컴퓨터가 파이썬이 이런 데이터 분석 툴들이 결과는 너무 쉽고 금방 빠르게 너무 많이 줍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무슨 의미야? 아니 이걸 쓰면은 데이터의 형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난 모르겠는데? 이 숫자 보고 어떻게 알지? 그쵸?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예를 많이 들면서 숫자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걸 수치를 뽑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으로 분포를 그리실 수 있어야 해요. 그게 훨씬 중요하니까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많이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얘기를 하고 끝낼 건데 마지막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실 제가 앞에서 뭐 극단값, 이상값, 비선형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통계량들을 꼭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이 통계량만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수치를 약간은 좀 신뢰하면서도 비판적인 자세로 이 수치가 진짜 맞나?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많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통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 결과는 조작 또는 다소 잘못된 해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우리 데이터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데이터를 그냥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전 조작하지 않았는데요. 조작하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총망라해서 그냥 심플하게 조작이라고 치면 인위적으로 특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특정하게 옆으로 치우쳐진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임의로 아웃라이어, 이상치, 극단값을 넣어서 값을 변경하여 마치 이런 통계량들이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또는 네거티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작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론들도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이 링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편향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치우치게 만들거나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지울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 통계량만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조작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비판적인 자세로 관여를 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기술적 분석 내용을 마치겠습니다.